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단 한 명의 선택이 있습니다. IQ 210을 지니고 MIT, 옥스퍼드가 줄을 선 불운의 천재. 소녀가 모든 것을 거절하고 택한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군요. 왜 그 선택을 하신 거죠? 기자들의 질문에 소녀는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이 살아있는 곳이니까요. 수학이 아닌 정서, 언어가 아닌 감정, 이 믿을 수 없는 선택의 이유가 밝혀집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과 한국의 다정함을 널리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달랐습니다. 런던의 작은 집에서 처음 눈을 떴을 때부터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3살 때 소수점 5자리까지 암산하는 제 모습에 부모님은 놀라워하셨죠. 에리, 어떻게 그걸 알았니? 하고 물으시면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제게는 그저 숫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7살 무렵에는 피카소 스타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색채와 형태가 제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정리되어 캔버스에 옮겨졌죠. BBC 다큐멘터리 팀이 집에 찾아왔을 때 카메라 앞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요. 마치 수학 공식을 푸는 것처럼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에리는 우리가 만난 아이들 중 가장 특별한 아이입니다. IQ 210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섭니다. 다큐멘터리 진행자의 말이었죠.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기쁨도 자부심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공원에서 뛰어놀 때 저는 벤치에 앉아 미적분학 문제를 풀었죠. 선생님들은 저를 작은 아인슈타인이라 불렀지만 친구들은 저를 로보지라 불렀습니다. 10살 생일에 받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계산되는 존재다. 나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하지만 왜 친구들이 웃는지, 울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부모님은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책,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기회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제 마음속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죠. 12살 때 물리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도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프로그램된 반응처럼요. 에리는 천재예요. 하지만 때로는 그 아이에게 무언가 빠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죠. 내게 빠진 것이 정말 있는 걸까?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저를 21세기의 아인슈타인이라 불렀지만 저는 스스로를 감정이 없는 기계라고 생각했죠. 그것이 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수학과 물리는 제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방정식을 풀 때면 마치 우주의 비밀을 푸는 느낌이었죠. 10대가 되자 미술과 음악에도 두각을 나타냈어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할 때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지만 정작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16생일 밤, 방 안의 거울 앞에 섰어요. 창문 너머로 런던의 불빛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은 겉보기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동자는 공허했어요. 왜 나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걸까?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특별 입학 제안이 들어왔다는 소식이었어요. 부모님은 기뻐하셨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연락이 왔어요. MIT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장학생으로 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모두가 축하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흔들렸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감정이야. 처음으로 드러난 제 내면의 목소리였죠. 밤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감정이란 무엇인가? 공감 능력 향상 방법, 천재들의 정서적 결핍. 수많은 글을 읽었지만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정서적인 언어다. 이상하게도 이 문장이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한글에 대해 더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모음을 만들 때 하늘과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언어가 있다니?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MIT와 옥스퍼드를 거절할 거예요.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부모님은 처음으로 제가 무언가에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물으셨죠. 정말 그게 너희 선택이니? 네. 처음으로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이것이 제 삶의 첫 번째 진정한 선택이었습니다. 계산이 아닌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세계가 놀랐고 기자들은 물었죠. 왜 하필 한국이죠? 그때 저는 아직 정확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를 뿐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도에서 찾기 전까지는 정확한 위치조차 몰랐죠. 떠나기 전 도서관에서 한국에 관한 책을 모두 빌려 읽었어요. 역사, 문화, 음식, 그리고 언어. 특히 한글은 절 매료시켰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소리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담아낸 문자예요. 한국어 입문서에 쓰여 있던 문장이었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공부할수록 그 안에 담긴 철학에 감탄했습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들, 우주의 원리를 담은 모음들. 이건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세계관이었어요. 감정과 과학이 공존하는 언어. 처음으로 제 일기장에 감정을 담아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거울 앞에서 한국어로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리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말을 할 때면 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웃음이라는 걸까요?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MIT의 연구실 대신 낯선 나라로 향하는 제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함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혼란이었습니다. 낯선 글자들, 낯선 소리들, 낯선 냄새들. 모든 것이 새로웠죠. 공항 직원이 제게 물었어요. 관광이신가요? 아니요. 공부하러 왔어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더니 그분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미리 연락해둔 하숙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작은 골목길을 지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네온사인들, 한글로 된 간판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이곳이 정말 제가 있어야 할 곳일까요? 하숙집 문을 두드렸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하숙집 아주머니가 밝게 웃으며 맞아주셨죠. 에리구나. 잘 왔어. 많이 피곤하지? 그 말에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저 제 이름을 부르는 낯선 분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을 느꼈을 뿐인데 이것이 제가 찾던 것의 시작이었을까요? 하숙집 첫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런던의 제 방이 아니라 서울의 작은 방이었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달랐어요. 조금 더 밝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오자 하숙집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낯선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에리야, 일어났니? 어서 와서 아침 먹자. 식탁 위에는 하얀 국물이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밥과 여러 가지 작은 반찬들이 있었죠. 이게 뭐예요? 미역국이야. 한국에서는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지. 오늘은 내가 한국에 온 첫날이니까 특별한 날이잖아. 저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주셨다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눈에서 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 에리야 왜 울어? 맛이 없니? 아니요, 맛있어요. 이게 눈물인가요? 처음 흘려본 눈물이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누군가가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죠. 그날부터 한글 학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배운 한국어 문장은 고맙습니다였어요. 그 말을 하는 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감정의 시작이었죠. 한글을 배우는 것은 수학을 배우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수학에는 정답만 있었지만 언어에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안녕이라는 말 하나에도 수백 가지 감정이 담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하숙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불안함이 밀려왔어요. 그때 한 학생이 다가왔죠.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서툰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 학생은 제가 하숙집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헤어지며 말했죠.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이것이 감사함이라는 감정이구나. 처음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밤에 일기를 쓰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에 온 지 단 하루 만에 저는 두 가지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따뜻함과 감사함.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죠. 이것이 제가 찾던 것이었을까요? 수학 공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움직임. 한글 학당에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글의 기본 구조는 이미 완벽하게 이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루는 선생님이 정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은 쉽게 번역할 수 없는 한국만의 감정이에요. 오랜 시간 함께하며 생기는 애틋한 마음이죠. 그 설명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 정이라는 감정이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부모님께도 친구들에게도 저는 항상 거리를 두었었죠.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저는 왜 감정을 느끼기 어려울까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에리 씨, 감정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한글도 마찬가지죠. 소리를 따라 써보세요. 생각하지 말고 느껴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와 새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움, 설렘, 다정함, 외로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적어보았어요. 그리고 그 단어들이 제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생각해봤죠. 이건 수학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구나. 서울의 한 중학교에 청강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또래들과 어울릴 기회였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저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지만 점차 그냥 한 명의 친구로 대해주기 시작했죠. 에리야, 우리 같이 점심 먹자. 한 여학생의 초대에 처음으로 교실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웃음소리, 장난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따라해봤어요. 어색했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 후, 반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어요. 처음 가보는 한국 가정집이었죠.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모두가 생일 노래를 불러주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선물을 건넸을 때 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에리야. 그 순간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나 지금 행복해.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마도 제가 처음으로 감정을 표현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공식이 아니라 마음의 떨림이었다. 점점 더 많은 감정들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슬픔, 기쁨, 그리움, 설렘. 마치 새로운 우주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감정들이 한글로 표현될 때 더욱 선명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이었죠. 제 변화는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뇌과학팀에서 저를 연구 대상으로 초청했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과학적 호기심이 앞섰죠. 에리 씨, 당신의 사례는 언어가 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어요. MRI 스캔 결과 제가 한글을 배우면서 뇌의 감정 공감 부분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던 영역이었죠. 언어의 철학이 사람을 바꾼 사례입니다. 한글의 체계가 에리 씨의 뇌 회로를 재구성하고 있어요. 스캔 이미지를 보며 놀랐습니다. 제 뇌의 변화가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과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연구팀은 저에게 다양한 감정을 유발하는 단어들을 보여주며 뇌 활동을 측정했습니다. 사랑, 그리움, 설렘, 한국어 단어를 볼 때와 영어 단어를 볼 때 뇌의 반응이 달랐어요. 한글로 된 감정 단어가 더 강한 뇌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정이나 한 같은 한국 특유의 감정 단어에서요. 실험이 끝난 후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글이었을까요? 다른 언어였어도 똑같은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한글은 특별합니다.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의미가 공존하는 문자죠.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습을 본떴어요. 이런 유기적 구조가 당신의 논리적 뇌와 공명했을 겁니다.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한글은 감정을 정렬해주는 언어다. 복잡했던 내 머릿속이 평온해졌다. 마치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언어가 뇌의 감정 영역에 미치는 영향 한글 학습자의 사례 연구라는 제목이었죠. 학계에서는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한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IQ 210의 천재였지만 감정을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고 웃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죠. 그렇다면 한글이 당신을 치료했다고 볼 수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치료라기보다 완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반쪽짜리 사람이었는데 한글이 나머지 반쪽을 찾게 해주었죠. 그 인터뷰 이후 저는 더 깊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저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저처럼 감정의 세계를 모르는 이들에게 한글의 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삶의 목적이었죠.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어로 일상 대화는 물론 깊은 토론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언어학과 뇌과학을 공부하며 제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죠.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감정의 논리 한글이 인간의 마음을 깨우는 방식이었어요. 제 경험과 뇌 연구 결과, 그리고 한글의 언어학적 특성을 결합한 연구였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과 이성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논문의 서론이었어요. 완성하는데 3달이 걸렸고 국제학술지에 투고했죠. 예상보다 빨리 게재 승인이 났습니다. 편집장의 코멘트가 인상적이었어요. 이 연구는 언어학과 신경과학의 경계를 넘는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논문이 발표되자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졌어요. MIT, 옥스퍼드, 도쿄대에서 강연 요청이 왔죠.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초청받은 강연이었습니다. 천재 소녀가 아닌 한 명의 연구자로서. MIT로부터 온 메일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당신이 거절했던 그 자리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그들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내가 감정을 찾은 곳은 한국이니까. 이 감정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요. 서울대학교에서 한글과 감정인지 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학생들만 참여했지만 점차 교실이 가득 찰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어요. 특히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죠. 한 학생이 수업 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항상 감정을 느끼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글을 통해 배우는 방식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국제 컨퍼런스에서 강연할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언어와 감정의 연결, 문자 체계가 인지에 미치는 영향, 한글의 인지신경학적 특성. 다양한 주제로 제 연구를 발표했죠. 영국의 부모님도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변화된 저의 모습을 보시고 놀라셨죠. 에리, 내가 이렇게 표정 풍부하게 웃는 모습은 처음 본단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을 꼭 안아드렸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처음으로 말한 사랑이라는 단어.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들을 거절하고 선택한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찾은 이 감정의 세계를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한국에 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대학교 언어인지과학 연구소의 연구교수가 되었어요. 감정 언어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했죠.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저희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한강변을 걸으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런던에서 온 그 차갑고 계산적이던 소녀가 지금의 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죠. 나는 더 이상 기계가 아니에요. 나는 사람입니다. 연구실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특별했어요. 언어 치료를 통한 감정 회복 프로그램이었죠.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과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글의 구조와 철학을 활용해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어요. 첫 수업 시간 칠판에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이 단어 하나가 저를 구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말을 했을 때 제 마음의 작은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도 그 문을 함께 열어봅시다.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평생 웃지 못했던 아이가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릴 때,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던 청년이 처음으로 사랑을 고백할 때, 그들을 바라보며 저 자신의 여정을 다시 떠올렸어요. 국제언어학회에서 기조연설을 맡았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방식을 결정하죠. 한글은 저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 방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인생의 다음 목표는 분명했어요. 감정 언어학 센터를 설립하는 것.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언어를 통해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센터였죠. 부모님께서 한국으로 이주하셨습니다. 저희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신 거죠. 어느 날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에리, 후회하지 않니? MIT나 옥스퍼드였다면 노벨상도 가능했을 텐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을 찾았어요. 그게 저에게는 어떤 상보다 값진 것이었죠. 저녁이면 한강변을 산책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저 건너편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고 그들도 저처럼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있겠죠. 종종 외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옵니다. 항상 같은 질문이죠. 왜 한국이었나요? 세계 최고의 기회들을 포기하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어로 대답합니다. 이곳에는 숫자가 아닌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람이 되었어요. IQ 210의 천재가 찾은 것은 결국 인간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과 끝에는 언제나 한글이 있었죠. 오늘도 저는 연구실 문을 열며 학생들에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감정을 배워볼까요? 수많은 숫자와 공식 속에 묻혀있던 한 소녀의 마음. 그 마음을 처음으로 꺼내준 건 한글이었습니다. 정이라는 단어, 고마워요 라는 말, 그리고 서툰 한국어 속에서도 전해지는 따뜻함. 한국은 그녀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감정을 그저 깨워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천재가 아니라 이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외국인 소녀의 여정이 결국 한국이라는 이름에서 진짜 마음의 안식을 찾았던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가슴에 남은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